내란을 막았던 홍장원 차장,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해 탄핵에 결정적 물꼬를 텄던 그를 종합특검이 끝내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훈장을 줘도 모자랄 사람을 피고인석에 앉히면서 내란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정작 개헌 불법성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핵심 인물 수사는 건너뛴 채 제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특검 수사에 강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종합특검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이나 M1 조성현 같은 사람 불러다가 지금 기소를 한다고 하니 언론으로서도 이제 기자로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국가의 4대 사법개헌으로부터 수사가 끝나서 그런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종합특검이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결론이 뒤집혔다고 하면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차장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피의 사실이 발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차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황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조사와 2차 조사와 3차 조사와 4차 조사를 마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결론을 뒤집을 만한 홍장원 차장의 확고한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피의 사실이 특정됐는가? 그러한 특정된 사실이 지금까지 있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럼 변호사님도 같이 입회하셔서 모든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입회해서 썼죠. 그럼 검찰 수사라는 게 뭔가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팍 내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이제 숨기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3, 4개월 동안 이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뭔가 좀 들이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시해야죠. 제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제시해서 피의자의 반론 내지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 이런 걸 들어봐야죠. 자, 그런 증거를 숨길 수 없죠. 근데 지금까지 보신 거는 그런 게 저는 느낀 게 없었고 보여진 게 없었다. 제시물증이라고 내놓은 것도 있었고, 뭐 진술이라고 저희한테 이제 되물어본 것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이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을 하시는 증거 가치가 있겠나? 이거 갖고 기소할 수 있겠나? 뭐 영장 친다는 얘기도 중간에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저한테 연락 왔던 언론인분들한테 제가 하도 그래서 그래 중간 판단 한번 받아보게 영장 한번 치시라고 전해달라라고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또 언론은 이제 그 중간에 나왔던 얘기는 불리한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의견서도 했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차장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변호사께서도 추가로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그 직원들이 작성한 그 다이어리 메모가 있었어요. 그 메모가 한 장 한 장 두 사람이 작성한 2장의 메모가 있었는데 그 2장의 메모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모가 실제로 제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부서장들이 다시 부서로 돌아가서 부서에 있는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또 다시 그 간부들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협의하고 뭐 추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메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가 일부는 뭐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는 부서장이 첨부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2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을 균일되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의 증거물로 확보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보면 가장 저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워딩들만 모아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질문하고 추궁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그 수사 과정 자체가 기승전 홍장원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사실 2차 종합특검이 제시하는 의혹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계엄 직후에 홍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열고 방첩사, 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떤 그건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시계열로 예. 해야 저 설명을 드려야 예,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예.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면 예. 국정원의 조직 체계는 지휘부로서 원장님이 계시고 1, 2, 3 차장, 기조실장이 5명으로 구성된 지휘부, 예. 그 정무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무직 회의가 지휘부 회의고 예. 그 1, 2, 3 기조실 산하에 그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 산하에 각 국들이 있어요. 예. 산하국들. 그 국장들도 다 1급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워낙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장, 정무직, 그다음에 정무직들 각 산하 부서장, 예. 그다음 그 산하 부서장 국장 밑에 예. 또 실무관들이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있겠죠. 이게 4단계의 기본 구도로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은데 네. 12월 3일 날 이제 11시 반에 10시 53분에 홍 차장님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는 직접 구두 지시를 받죠. 봤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봤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다 들여 싹 정리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무조건 도와 뭐 이런 취지의 전화. 그렇습니다. 이제 10시 53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11시 반 그날 밤 11시 반에 예. 조태용 원장님이 용산에 국무회의를 참석했다 원으로 복귀하면서 정무직 회의를 소집을 하십니다. 예. 11시 반에 정무직 회의가 열리고 예. 그 15분 후에 각 정무직들이 11시 45분에 산하 부서장 회의를 돌아가서 또 엽니다. 예.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12월 4일 00시 예. 그 유명한 홍 차장님의 예. 조 원장님 독대가 이루어지죠.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그 방첩사나 예. 뭐 이런 그 증거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정무직 산하부서장 회의 산하부서장들이 각 실국에 돌아가서 예. 소위 말하면 정무직에서 있었던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 다단계에 걸친 그 회의에서 전파 사항들이 그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있겠죠. 조직이니까. 그럼 가장 말단이라고 실무관 회의. 예. 그 실무관 회의의 주재자는 국장들입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위에 산하부서장 회의고 그 회의는 차장들이 주재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제시된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하면서 제시된 유일한 물증은 예. 그 두 개입니다. 다이어리. 그게 그 실무관들이 예. 산하부서장 국장들이 주재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을 자기들 공무원들 다이어리 수첩 쓰잖아요. 예. 그 수첩에 메모했던 그 다이어리 메모인데 예. 두 사람이 작성된 두 개의 다이어리 메모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작성된 그 하나의 사실에서 두 사람이 작성된 그 메모 내용이 서로가 충돌해요. 예를 들면 경찰청 상황실 파견하는 거예요. 예. 부서장 회의에서 홍 차장님 말씀하셨던 취지는 당시에 국정원 내에 소위 말하는 대테러 상황실에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관의 공석이 한 석 있었거든요. 예. 근데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산하부서장 회의하면서 이제 뭐 짧은 10분 내에 점검하면서 대테러 상황실에 공석이 된 경찰청 파견관에 대해서 예. 확인하라라는 지시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다른 실무관들의 다이어리에는 마치 국정원 요원이 경찰청으로 파견 나가는 것처럼 메모 워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동일한 사실이 두 사람의 메모에서 충돌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팩트는 공석이 된 것 있으니까 경찰청에 파견 빨리 받아서 충원시켜 놔라라는 확인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마치 요원을 경찰청에 파견하라는 하나의 것처럼 사실만 하나의 사실 하나의 메모만 하나의 메모만을 취사 선택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두 개의 메모 가운데 하나의 메모 안에는 예. 한 사람이 작성한 하나의 메모입니다. 예. 그 메모 실무관 메모 맨 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메모 안에 소위 말하는 방첩사 예. 컨택 유지 구축 예. 그 워딩이 나온 메모입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차장님 말씀 정무직들도 갑자기 닥친 사실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계엄하에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서 혹은 계엄 매뉴얼이 없거든요. 예, 국정원 내에는 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하심. 다만 지금 당장 뭘 하라라고 하는 지시나 말이 없음. 그런 워딩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 중간에는 이제 각 부서장들이 혹은 국장들이 얘기한 뭐 해야 될 일을 쭉 적시하고 마지막에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심. 그게 차장님 말씀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거기서 보면 12월 3일 그날 밤 계엄 하에서 예. 소위 말하면 홍 차장이든 아니면 홍 차장 산하의 국장이든 그날 밤에 소위 말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거나 아니면 뭐 실행하라거나 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방첩사 컨택망 구축이라는 그 워딩 하나만 따서 예. 그날 밤 홍 차장님이 대통령한테 방첩사 도와라 음. 라고 했던 그 구두 지시와 매칭을 시켜서 돌려고 했던 거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증거가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견서에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길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홍 차장님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예. 조금 흥미로운 내용으로 예. 방첩사의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했다. 예.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예. 그날 방첩사령관하고 제가 직접 3번이나 통화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차장이 방첩사령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즉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요. 또 하나는 뭐 이런 내용은 약간 국정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뭐 그 재판이나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사항이니까 그 방첩공유센터라고 하는데 방첩사에 있는 요원이 군인이 예. 국정원에 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이. 예. 예. 그러면 이미 방첩사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하는 방첩사 요원은 컨택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예. 방첩사가 이제 그 업무적인 부분으로 군정보기관, 군반척기관,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협력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방첩사로 출입하는 방첩사 협력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방첩사령관하고 이미 그날 밤 3번 통화할 정도로 직접 통화해서 필요하면 직접 사령관하고 통화하지. 두 번째는 방첩사령부에서 나와 있는 군인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고 예. 또 국정원에서 방첩사를 출입한 연락관이 있는데 예. 혹시 필요하면 그 3중에 있어서 연락을 쓰면 되지 뭘 새삼스럽게 콘택 포인트를 만들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당시 그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기도 하고 예. 추격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당시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단어에 좀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보강 설명을 드리면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 국정원 내에는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는 곳이라 예. 예. 대한민국 중앙 부처나 유관 기관들, 뭐 군도 포함됩니다. 예. 거기서 파견관들이 모여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예. 그건 상설 기구입니다. 지금 이 차장님 말씀하셨거나 아까 방첩사 그 컨택망 유지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1차장 산하에는 방첩 공유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 안에는 방첩사에서 파견관, 그다음 국방부 파견관, 정보사 파견관, 소방청, 경찰 각종의 국가기관의 파견관들이 들어와 있는 센터가 형성돼 있어요. 예. 상설기구로. 예. 두 번째로는 대테러 상황실 같은 것도 파견받는 그 상설기구에 컨택을 하라라는 얘기였고 예. 두 번째는 아까 그 얘기했던 다이어리. 예. 제가 구구절절히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죠. 예. 걸쳐서 나온 진술이라면 예. 전환말. 예. 증거 능력이 없죠. 그거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좀 어불성설이다. 그것이 유일한 제시 물증이었다는 거죠. 자, CIA 문건 요건데 여기 이제 이것을 이제 홍 차장님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취지를 알리는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외 설명 자료를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이 전달을 했고 그걸 국정원에 전달했고 이후에 홍 차장님 산하부서에서 이제 CIA 책임자를 불러 설명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홍 차장이 모든 보고를 받고 제가까지 했다.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말씀? 차장님 하시기. 제가 예,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예. 아마 그냥 겉으로 보면 예. CIA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차장이 저니까 예. 그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상관인 차장이 그 내용을 모를까라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안보실에서 뭐가 왔으면 예. 예. 원장, 차장, 국장을 통해서 지휘 개선을 통해서 뭔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막상 확인해 보니까 예. 안보실에서 국정원장이 비서실로 그 내용을 보냈고 당시 조태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서 직접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이 직접 나름대로 그 원장에 있어서의 지상을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그 패싱 또는 스킵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인지하는 사항이 아니었죠. 예. 꼭 뭐 차장이기 때문에 원장, 차장, 국장의 개선을 꼭 지나가지 않더라도 예. 뭐 원장께서 담당 국장에게 그런 부분들을 시킨다고 하면 못 시킬 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 12월 4일 아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계시는 그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4일날 아침 국민의힘 총회에서 홍장호 차장 때문에 특검 실패했다, 계엄 실패했다라는 실패했다.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지를 했든 못했든 당시로서는 저에게 뭐 중요한 내용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변호인께서 대신에 우리 담당 국장의 진술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뭐 간단 좀 얘기하면 그 팩트만 간단히 정리하면 예. 12월 4일 예. 계엄이 종료된 이후죠. 예. 내란이 종료된 이후입니다.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오전에 안보실 용산 안보실로부터 국정원장 비서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CIA에 전달될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이 전달이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조태영 원장이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거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 1차장 패싱이죠, 사실은. 사실 그때 저도 수사 받으면서 변론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조태영 원장님도 그걸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언짢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예,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해외 정보국장에게 그걸 직접 지시를 합니다. 원장이 국장에게. 예. 그럼 차장 패싱이죠. 그런데 그 담당 국장이 진술한 조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조서를 보면 워딩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자기는 원장으로도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근데 자기는 차장실에 들려서 차장님에게 원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 예. 근데 차장님은 그 당시에 12월 4일 아침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무관심하게 예.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워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사 받으면서 첫째는 그건 보고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원장이 차장을 패싱하고 바로 국장한테 직접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원장의 보좌역인 차장이 원장이 이미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할 권한이 있고 재가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 근데 이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홍 차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언론에 배포했던 첫 피의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고받고 재가받고 승인받은 거냐 이게 원장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두 예. 번째로는 12월 4일이다. 예. 계엄이 종료됐다. 종료된 시점이다. 이게 어떻게 내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12월 4일을 이제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12월 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요것도 지금 내란 특검과 지금 종합 특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1차 3대 특검은 내란 종료를 12월 4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했다는 그 시점. 근데 왜 12월 14일로 지금 이 종합 특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 수사와? 엄청 달라지죠. 아니, 내란 종료를 12월 14일로 얘기하면 홍 차장님도 이 부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2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법리적인 예, 거니까요. 법리적인 거야. 예.
그거를 제가 홍 차장님 두 번째 출석하던 날 예.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문건 때문에 출석하는 앞에서 기자들한테 짧게 그거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예. 4일은 내란이 종료된 이유이기 때문에 내란으로 의유를 하는 거는 법리적인 어폐가 있다가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언론에 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특검발 보도가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강 상태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1차 특검과 2차 특검 간의 견해 대립이 아니고 예. 이미 내란이라는 행위는 80년도 5.17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법원 판례로 이미 판례로 나와 있어요. 예. 계엄이 종료가 되면 예. 내란이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따라서 아까 홍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어디입니까? 뭐 공수처, 예.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예. 경찰 특수본, 그다음에 1차 특검. 이 모든 사법기관에서 내란의 기준 시점은 12월 4일 날 새벽 4시 23분 대통령의 선포로 끝났다라고 보고 법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거를 종합특검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저희 법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냥 독자적 견해일 뿐이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이유로 많이 삼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예.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건 내란의 기수가 아니라 내란의 미수가 될 수도 있어요. 14일 종료되기 그러니까요. 전에 종료되기 철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종료 안 됐고 철수했으면 내란 중지 미수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법률적인 위험한 해석이네요. 발상이에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12월 14일로 되면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하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난 법리적인 혼동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해석과 시도를 하는 거죠? 그건 앵커님께서 제가 언론사에서 직접 좀 물어보시죠. 지금 종합특검이 내일 홍장원 차장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기소가 100%는 아닌데 기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기사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뭐 하려고 했던 거 사실은 그냥 제가 이건 취재한 내용으로는 청와대에서도 홍장원이나 조성현 같이 어떻게 보면 내란 종식에 기여한 사람들을 수사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가진 걸로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에서 특검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권창형 특검은 그리고 권영빈 특검보 이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끝까지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나온 것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면 재판 가서 무죄 나오면 진짜 그거는 남의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예. 조성현 대령은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장원 차장도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훈장은커녕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일단 재판에 넘겨버리면 집안이 거덜나요. 집안이 거덜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유단자 이런저런 무술한 유단자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저도 이런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재판을 꼭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 윤석열 명예훼손 1심 재판은 1심이 내년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재판한 지 2년 됐거든요. 수사를 한 지 3년 됐고 딱 2년 됐는데 제 재판이 1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3심까지 마무리되는 게 이재명 정권에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홍장원 차장을 특검이 기소하게 되면 김계리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서 홍장원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홍장원의 체포 명단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홍장원 차장이 뭐 특검에서는 죄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일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뭐 엮으면 소위 말하는 그 3인성호식 조작 수사, 조작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끝까지 특검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이 그때 체포 명단을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12월 14일에 2차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시 의원총회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홍장원 때문에 계엄 망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을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무기징역까지 1심 선고를 받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공이 있고 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그런 뭐 작은 과를 파악했다면 공과를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일제에 협력하다 나중에 돌아서서 독립운동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부정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밀정 행위를 하다가 다시 그거를 돌아와서 그것들을 자백을 하고 독립운동지사, 독립지사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는데 홍장원 차장은 곽종근 사령관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은 심지어 이제 계엄군의 사령관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인정을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만 파면이 안 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어요. 나머지 다 파면됐는데 다른 사령관들은 그런 정상 참작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려스럽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 뭐 기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23일에 이제 마지막 종합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저랑 오혁진 기자랑 계속 얘기했던 윤석열이가 북침하려고 한 거 HID 요원들하고 그 UDU 특수부대를 잠수정을 태워서 보내서 북한의 해군 기지를 폭파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하세요 수사. 그리고 아까 한동훈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는 안 하고 M1 홍장원 조성현 이런 사람 잡아봐야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나중에 윤석열 좋은 일이다 잘못하면.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종합특검 관계자는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나왔으면. 제가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기록으로 보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수사 기록 공개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 제가 공개했잖아요. 나중에 홍장원 차장이 재판을 가게 되면 그 검찰 수사 기록이 법정에 이제 재판 기록으로 증거 기록으로 넘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면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전모가 밝혀집니다. 예. 부실 수사가 아니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좀 통 크게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소가 되면 특검이 이제 작성한 공소장이 있을 것이고 공소장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봉지욱의 인터뷰, 봉터뷰로 주말에 홍장원 차장 한번 초대해서 그때 한번 좀 길게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김어준 뭐 공장장 본인 이제 궁금한 것만 많이 물어보던데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도 하고 홍장원 차장이 전에 그 자승 스님 분신했을 때 분신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입적했을 때 그때 그 사건에 국정원이 출동한 내역 등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편안한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예, 하자고 했고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아서 한번 그렇게 하는 기회를 저희 매봉쇼에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내란 특검하고 엄청 싸워요. 지금 내란 특검하고 종합 특검하고 엄청 싸우는데 뭐 누구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기소 안 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기소를 하고 있는데 기소 협의를 하기로 돼 있어요. 법을 지금 특검법을 개정해 가지고 종합 특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람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걸 협의를 안 했다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패싱한다고 난리가 나서 두 특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민주당 내부도 지금 당대표 뭐 이런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고 특검도 1차 특검과 2차 특검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싸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쟁점 하나가 내란이 언제 끝났냐를 가지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제 해제를 공고했을 때 국무회의 의결해가지고 공고했을 때 계엄 해제일이 내란 종료 시점이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종합특검에서는 아니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그러니까 10일 차이가 나요. 10일 차이가 나서 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내란 관련 행위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특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특검의 논리라면 지금 이 특검의 논리라고 하면 한동훈을 수사했어야 돼요. 한동훈은 자기가 체포 명단에 들어갔다. 계엄군이 너 잡을 것이다라는 것을 12월 3일 밤에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국회로 갔다라고 말도 했고 자기의 책에도 썼어요. 그렇다면 야당 대표인 나를 계엄군이 잡아간다는 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알았잖아요. 불법 계엄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당정대 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회의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당론을 만들고 한덕수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공동 통치를 발표하고 이런 행위들이 12월 14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입니다. 한동훈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할 거면 종합특검 뭐하러 했냐라는 생각까지. 물론 종합특검 고생하시고 김태효나 뭐 감사원의 유병호 같은 사람 구속 기소한 거는 잘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검을 한번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굵직한 내란의 진짜 1차 특검이 몰박혔던 내란의 굵은 뿌리 끝까지 파내주길 바랬는데 곁다리 남은 잎사귀 같은 것만 건드리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작 한동훈이나 정진석,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